불광법회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 법회장님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회장님을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 우리 불광법회에서는 회장님이시지만 사회에 나가면 고등법원 판사로 지내신 변호사이십니다. 이 정도로만 소개드리고 우리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사님께 일배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교재 나눠드리는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50분 우리 불광법회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강대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불광법회의 창립과 발전, 그리고 우리 불광법회의 조직, 그래서 불광사의 그 재정 투명화 조치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대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광대스님의 주요 행적을 지금까지 광대스님께서 어떻게 일생을 주로 지내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대스님께서는 1927년 음력 3월 삼진날 경기도 화성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는데 일찍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스님께서는 효자셔서 젊은 시절에는 성당에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후에 형제들이 일찍 옛날 어르신들도 병변찮으니까 일찍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한 분이 계시죠. 여동생 한 분이 우리 법회 쭉 다니시다가 돌아가셨고, 그쪽 이제 여동생의 그 자녀들 또는 그 손부, 이분들은 우리 법회에 나오십니다. 광대스님께서 27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47년에 한국대학이라고 지금의 서경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대학이 그 당시에 야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부에 선생님께서 법정학교에 다니셨습니다. 다니셨는데 그 무렵에 지금은 결핵이 별 큰 병이 아니죠. 약 먹으면서 치료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결핵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결핵은 대학생 시절에 좀 알았다고 합니다. 꼭 결핵 때문만은 아니지만 스님께서 그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다가 그 의문을 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박종홍 교수라고, 여러분 다 그 국민교육헌장 학생 시절에 외우셨지요? 그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할 때 관여하신 분이 박종홍 선생입니다. 그분이 한국 철학을 전공하셨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오래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이 광생 당시에는 이 한국대학에 강의를 나가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종홍 선생님하고 좀 상의했더니 박종홍 선생님께서 부산의 동산 스님을 소개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대학 학장으로 계시던 그 한정석 학장님이 소개했다는 그런 글도 있는데,
박종홍 선생님이 소개했다는 것은 제가 광주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법무사에 이제 가셨는데, 가실 때, 내가,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인가 두 달 내가 여기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실 때요. 그러면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법무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는 동산스님께 인사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동산스님께서 출타 중이셨답니다. 그래서 광주 스님은 우리 스님이 참 예의도 바르신 분이고 하니까, 아유, 그 동산스님께 인사는 하고 내가 떠나야지. 그러면서 조금 더 묵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져서 결국은 출가까지 하게 됐다. 그거 제가 광주스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스님께서 1951년에 삼위계를 받습니다. 삼위계를 받을 때는 10가지 계를 받는데, 스님께서 삼위계를 받으면서도 저는 5개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죠. 삼위 그 옷 있지요. 그 옷도 입고. 그러면서 이제 법무사에서 쭉 생활을 하셨는데, 그 당시 광스님의 어떤 행적에 관해서 제가 직접 듣게 된 것은, 법무사에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한번 고시 공부한다고 간 적이 있는데, 제 옆방에 어느 노보살이 계셨어요. 그분이 광스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스님의 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백고무신을 실었습니다. 검은 신도 신고, 스님들은 백고무신을 주로 신었었죠. 그러면 스님께서 틈이 나면은, 다른 스님들이 이제 신발 벗어놓고, 뭐, 공양을 하시든지, 뭐,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우리 광주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의 신발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대뜰 위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놔야지 물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광주스님 성명은 고병만입니다. 광주스님 스스로가 나는 이 삼위계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본인 스스로를 처사라고 이렇게 부르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분들도 그냥 고처사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고처사가 그런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이 다들 감복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를 하시만도 합니까? 그런 생활을 쭉 오시면서 공부를 하셨고, 그 시절에 스님께서 참 제대로 비구계를 받은 것은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고처사 생활을 하시다가 1960년에 이제 정식 비구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그 무렵에 소위 한 소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고요. 그런 후에 이제 1962년도에 조계종단이 처음 설립이 됩니다. 그전에는 일제시대 때는 거의 다 대처성단이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조계종에 우리나라에 비구승이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수행하는 분이 100명이 채 안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비구승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처성 사찰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는데 비구승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승을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 좀 한 이달의 분들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하나의 안건을 되어가지고 조계종단이 62년에 창립되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계종단이 창립될 그 전에 가지고 소위 정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성을 좀 몰아내고 조선들이 큰 사찰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산 스님께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광주 스님께서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62년 조계종단이 창립될 당시에 광주 스님께서는 서무국장이라니까 일반 기업으로 치면은 총무과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당시에는 광주 스님이 저는 30대였으니까 종헌, 종법 한 가지 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려면 그런 규정을 만들 때 광주 스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특히 법률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62년도에 조계종이 창립될 당시 그 무렵에 출가해가지고 주지게 된 사람들이 절제사만 팔아먹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부유재산관리법이라는 법률입니다. 그 법률을 해가지고 처분하려면은 문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처분 못하죠. 그 법을 제정하는데도 광주 스님께서 관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광주 스님께서 65년에 봉은산 주지를 하십니다. 그 무렵에 봉산 내에 대학생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이제 절로 와가지고 절에서 생활하는데 그 절에서는 수행을 했습니다. 이 대학생 수도원 출신 이 스님 중에는 우리 그 지환스님이 대학생 수도원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광주 스님께서는 이제 이 주지 스님이고 지환 스님은 동국대 학생으로서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지환 스님, 저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출가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 대학생 수도원 생활을 한 것에 대한 경험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수도원은 참 시작은 좋았는데 학생들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학생 수도원 출신으로서 좀 유명한 분은 박세일 의원이라고 기원까지 하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YS 시절에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도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971년에 우리 광주 스님께서 조계종 총무부장을 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은 총무원장 그 다음 두 번째가 총무부장입니다. 총무원장 스님한테 유고가 있으면 총무부장이 직무관한 대행자가 됩니다. 1971년 당시에 청담 스님이라고 저기 도선사 회조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총무원장으로 계셨는데 1971년 12월인가 갑자기 입적을 하셔서 우리 광주 스님께서 총무원장 직무 대행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광주 스님께서 스님들의 좀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많은 권승들의 좀 보기 좋아하는 모습 그런 것을 많이 보셨는지 총무원 그 근무를 끝난 이후에 조회사들 앞을 지나서 그들 간다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경우에 그렇게 안 가고 사람들이 불러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본 스님께서 일반 그 승려 사회에 대한 좀 인식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956년에 광도 스님께서 그 당시 대각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대각회하고 별개로 대각회라는 제가자 중심의 수행 단체를 그때 만들어서 광도 스님께서 회장을 하셨습니다. 회장을 하고 총무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우리 김경만 물광법회 초대 회장님, 그분이 총무를 하셨어요. 부회장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 황산득 박사라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문교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모님께서 부회장 하시고 또 회원들이 그 당시로서는 우리 서울 지역에서 제법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도 스님께서는 이 제가자들하고 아주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행을 계속해 오신 그런 경험이 오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스님들하고 좀 다른 면, 그것이 또 우리 불광법회를 창립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9년에 재단법인 대각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때 초기에는 광도 스님께서 감사로 수고하시다가 1974년에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이 됩니다. 이사장이 되시고 그 이후에 74년 9월 1일날 불광회라는 것을 창립합니다. 이 불광회는 기본적으로는 문서 포교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년 11월 1일 날 월간 불광책을 발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기적인 법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 10월 16일 날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 창립할 때는 물론 광도 스님께서 주도하시지만 불광회 활동에 관여하시던 분들하고 또 우리 김경만 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불광법회를 만듭니다. 이 불광법회와 불광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불광회라는 것은 확대 개편해서 불광법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광회와 불광법회는 하나의 연결이 되는 관계지요. 그러면서 불광회는 없어집니다. 지금도 뭐 불광회에 관해 가지고는 회칙이라든가 남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원이 누구라든가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불광사를 창건하고 99년 2월 27일 날 입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광도 스님의 하나의 일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도 스님의 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불광법회가 1970 불광회 기준으로 하면 74년이고 불광법회를 하면 75년이 기준이 되는데 시간점이 기록이 되는데 이 당시에 정기적으로 법회하는 데가 사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자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법회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보법회라고 이한산이라는 분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제가자들만으로 법회를 했고 또 하나는 관음회라고 있습니다. 관음회는 김상봉 회장님께서 만든 단체인데 그 외에는 제대로 하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불광법계가 창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도 스님께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1페이지 그 아래 월간 불광 그 창간호에 게재된 수수불교 선언의 일부를 제가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 이거나 상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절대의 자존자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의 신성과 전능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유인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우극의 질인 불성의 신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모든 특성과 능력이 본래로 부족하다. 지혜와 자비는 그의 생림의 처음이다. 희망과 판이, 자신과 성취가 그의 맥박 이전부터 함께 있다. 사람은 본래로 죽든 자며 영원한 자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 세계에는 찬란한 광명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운 기운은 대지 구석구석에 물들친다. 그러니 어둠이나 불안의 겁약이나 좌절이 깃들 것인가.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절대 긍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설에 가면은 우리는 중생인데 수행을 열심히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원론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수행해서 깨달았을 때의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현재 중생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 스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원래 모습이 부처다. 그것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고 할까요? 확신.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완벽한 존재다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생각할 것도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일반 이 불교 교리라든가 그런 걸 가르치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광법계 처음 만들었을 때 대학사에서 이제 법회를 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사 법당이 처음에는 조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법당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마당에 의자 깔고 그렇게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광두스님 가르침이 그 시기에는 굉장히 어떤 참신하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 와닿는 그런 긍정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절대 긍정,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바로 이것을 광두스님은 가르쳤습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마다 우리가 합성하죠. 그 광두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깨달은 존재다, 혼자 생각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하바나 바람이 많은 일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마하바나 바람이 연성도 합니다. 마하바나 바람이 신앙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 광교스님께서는 방편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디 가면 의인화된 보살, 관세음보살 기도라든가 지상보살 기도라든가
그것이 이제 여기에 마하바나 바라밀경의 내용이 일부가 나와 있는데 보십시다. 사리불이 제석천에게 말하는데 이 제석천은 도리천에 있는 왕인데 어디 있는 교시라하고 제석천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에 귀한 사람들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의인화된 신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도술천에 있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시가요 보살마사의 반야바람이 보시바람일, 지혜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보다 수승한 것은 비유컨대 태어나면서 운이 온 사람은 가령 100명, 1000명, 100,000명이 있다고 해도 앞에서 인다는 사람은 없으면 이미 길을 나서서 성에 들어가서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수행 방법에서 육바라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반야바람일이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말합니다. 그렇다. 정말 그러하다 교시가요. 반야바람일은 크게 밝은 주문이고 위 없이 밝은 주문이나 비교할 수 없이 밝은 주문이다. 왜냐하면 교시가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이 밝은 주문에 의해서 안욕다라 삼보를 얻었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지금 현재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밝은 주문에 의해서 안욕다라 삼보를 얻기 때문이다. 이 반야바라 밀다기 고지품에서는 마바나바람이 연속을 하게 되면은 안욕다라 삼보를 얻는다. 그렇게 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욕다라 삼보리는 우리 반야심경이 나오죠. 반야심경에서는 주문으로서 아자지 마라지 바라성지 모지사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바나바람의 경에서는 마바나바람의 연송을 하게 되면은 안욕다라 삼보를 얻는다고 이렇게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께서도 그걸 가지고 마바나바람의 연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조속으로 마바나바람이 연송을 할 것을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절적하고 갈 때 틈만 나면 마음속으로 마바나바람의 연송을 합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잘 때 눈 감기 전에 마바나바람이 좀 한 100번이라도 하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스님의 가르침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용맹정진의 바람이 국도승찬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보다 스스로 다름의 역사를 밝힌다. 이 부분은 밑에 그 부분은 우리 광교스님께서는 부처님을 가르치면 사회화라고 할까요? 시스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회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사회 불국토가 되는 것,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광교스님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경은 불경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한글로 해가지고 우리 불광법에서는 처음부터 한글화된 의식문을 사용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반야심경인데 그 반야심경은 소천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인천 용화사에 계셨죠. 그 소천 스님께서 번역한 반야심경을 써왔습니다. 써오다가 조계종단에서 반야심경을 한글화해서 공식적인 행사 때는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조계종단에서 사용하는 반야심경하고 우리가 이제 소천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반야심경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불광 식구들이 조계종단에서
진행하는 오늘 행사를 가면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불편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불간사도 대학 재단법인 대학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조정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의식문은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6년 전부터가 이제 조계종의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강대선께서는 6조 단경 같은 거, 법어 단경을 해가지고 번역도 하시고 많은 그 번역 작업도 하시면서 쉽게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음께서 출가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가자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그야말로 이 도심에서도 법회 제대로 하는 데가 없는 그 시기에 우리가 법회를 만들어서 매주 법회를 해왔습니다. 그 상당히 시발점이 돼가지고 서울 시내에도 한군데 두 군데 매주 법회하는 그런 단체가 생겨나고 또 사찰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조계종 사찰이라고 해서 다 매주 법회를 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사찰도 매주 법회할 때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불교의 현실인데 어쨌거나 강지선께서는 매주 법회를 하면서 제가자들에게 올바른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도심포교의 횡포를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법회의 창립과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년 10월 16일 날 대학사에서 이제 불광법회를 창립을 했는데 김경만 초대 우리 회장님께서 1956년도에 대학회 강교수님께서 만들었을 때 그 총무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김경만 회장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거는 6.25 전쟁 참전자입니다. 참전 군인인데 그 전쟁 중에 죽을 법도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분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살아서 제대로 하게 되면은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 법을 최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렇게 스스로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하고 이 56년도 대학회 창립할 때 과거에는 홍보물 같은 거 제대로 꾸지도 않고 전봇대, 나무 전봇대가 기억하시겠죠? 나무 전봇대에다가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안 내면 붙지 않습니다. 광고물을 그걸 보니까 어느 날 한번 대학사에서 건강경 강의한다는 그런 홍보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무릎 꿇어서 대학사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때 소천 스님이 대학사 주지로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소천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참 좋더랍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아주 젊은 분이 인사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야말로 큰 보살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첫눈에 저분하고 내하고 이제 힘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불교 활동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첫눈에 마치 선보러 와서 첫눈에 딱 반해서 결혼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 김경만 회장님은 관계심하고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경만 회장님은 불광법회 이 창립과 처음에 활동한 데 있어서 광대선생님하고는
동업자나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송석구 선생님도 여기 북한법에 참여를 하셨고요. 대학사에서 이제 대학사는 아무리 저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빌려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 어떤 사찰을 좀 갖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서 불광사를 짓습니다. 이 불광사 창건과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일부에서는 광스님 개인이 불광사 창건했다 그런 주장해요. 우리는 아니다. 불광법회에서 광스님도 불광법회 구성원입니다. 불광법회에서 창건했다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사찰 설립 승인 신청서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제 불광사 사찰 설립 신청서인데요. 그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제위에 창건일에 비구 광대의 대각 구세 불교를 전통하고자 불광법회를 설립하고 포교 중 금은 이제라는 것입니다. 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하였습니다.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이 불광사를 창건한다. 이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창건하느냐? 여기 보면은 광스님을 이름을 써놨는데 광스님 개인이 아니라 불광법회 법주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이제 그 당시 광스님 명의로 예수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 후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전하고 대학에 넘겼는데 그 재산 출연서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여기 보면 다음 재산은 본회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가 누구냐? 불광법회입니다. 토지가 광스님 개인 명의로 예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불광법회라는 것을 광스님 스스로 재산 출연서에 자필로 서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광법회에서 불광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모여를 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이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재산권을 재단법인 대학회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창건주는 불광법회입니다. 이 대학회 규정도 누가 창조주이냐 규정에 보면은 토지, 건물 이런 것을 대학회에 기증한 사람이 창조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름을 우리는 광스님 개인으로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창조주는 불광법회다. 그것을 지금 이제 사측하고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판사들이 불교 집안의 실태를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광스님 개인이 창건한 거로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었어요. 참 답답했는데 최근에 종원 2명이 우리 2022년 5월달 우리 법회 방향으로 해서 업무방해와 예배방해적 기소가 되었거든요. 그 공소장에 보면 그는 관스님을 포함한 이 불광법회가 저를 지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불광법회에서 불광사 창건했다는 것이 어디에도 자료가 있느냐 하면 1999년 2월에 광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달에 광스님 상자들이 두 번째 문독회를 합니다. 그 문독회를 할 때 해당선에서 불광사는 불광법회에서 창건할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우리 불광법에서 지은 거다, 그런 주장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4차 설립 승인 신청서입니다. 이 4차 설립 승인 신청서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소송 과정에 사측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자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불광법회는 이제 원래는 명칭이 불광법회였는데 2008년도에 불광법회 회칙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할 때 불광법회는 스님들과 제과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시설인 불광사 건물 이런 것을 결합해서 대한불교 조교종 불광사 불광법회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3년에 이 재건축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나서 지홍 스님은 자기가 불광사 중창주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창건주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조계종법의 중창주라는 것은 재건축 해가지고 중창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사절이 있다가 폐사가 되는 적이 있죠. 폐사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위에 절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중창주라고 해서 창건주 지위를 인정합니다. 우리 불광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그렇게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불광법회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일반인의 사실과 좀 다른 것이 사부대중평등이라는 어떤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없죠. 과거 그 인도 계급사회 그 타파하고 만들어진 게 불교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부대중 평등 가르침을 실천했다는 것. 그래서 광스님은 항상 우리한테 형제 여러분 했지, 신도 여러분, 신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수행하고 접목하는 역동적인 불교도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거는 우리는 법회 때마다 전법 모서를 이야기합니다. 전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법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자를 가르치십시오. 제가 전법이 축제가 된다,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수행하고 함께 접목하는 그런 공동체 수행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것이고, 세 번째로는 대중을 기반으로 문적 토대를 확보하는 대중적 자립 경영 방식을 통일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례 사찰의 경우에는 예보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리에 있는 신도 그 사람이 큰 돈을 내가지고 저리 운영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광법회는 그렇지 않고 많은 대중이 십시일반으로서 조금씩 시주를 하고 그 시주금으로 저리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1982년에 우리 불광사 참여할 당시에 광도 스님께서는 아주 큰, 제일 많은 몇 사람이 큰 어떤 돈을 내가지고 그걸로 절 짓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많은 사람이 이 불사에 동참하는 방법을 광도 스님께서는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불자들이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노점에서 뭐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100원 하긴 그 당시 100원 같은데 지금 1000원 조금 더 되겠습니다. 100원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절을 지었습니다. 그 절 짓는 과정에 우리가 크게 좀 빚을 졌다고 할까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쌍용에서 시멘트는 다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불강 식구들이 시주 모아가지고 절을 지었고, 이 2013년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전에 옛날 우리 불강사에는 1982년에 절을 지을 때 지휘한 사람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똑같은 크기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어떤 이게 알루미늄 하니까 거기에다 이름을 다 쓰게 놨었습니다. 이번에 이 재건축하고 나서도 그걸 좀 했으면 했는데 정수는 그걸 안 하십니다. 아시고 지금도 여기 왼쪽에 벽에 그게 있죠. 저기다가 그걸 다 또 우리가 정상화가 되면은 자료를 찾아서 재건축하는데 그야말로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의 이름을 금액이 과다에 관계없이 똑같이 좀 써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불광법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광법에는 스님과 제가장으로 조직된 단체다. 이리 주장하는데 사측에서는 불광법에는 신도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박지용 스님이 일전돈 횡령한 걸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 사건에서 종 스님 쪽에서 아마 우리 불광법회를 신도 조직이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 판결을 보면 불광법회가 신도 조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의 사건에서 그 형사 판결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도 조직이라고 판결을 막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자료도 내고 해서 최근에는 신도 중심의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볼 수 있겠죠. 신도가 다수가 측면에서는. 그는 왜 우리 불광법회가 스님과 제가자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느냐 하면은 81년 8월 달에 이제 개칙이 지금 남해안의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개칙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6조에서 이 법회는 남임을 둔다고 하면서 불광법회의 임원의 법주스님, 회장, 부회장, 지도위원, 이 지도위원은 비구를 하여야만 한답니다. 비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스님들도 우리 불광법회 구성원이다. 그래야지 뭐 임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95년도 1월 1일 날 이제 불광법회 제도 개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불광사가 상정된 이후죠. 여기도 임원에는 법주, 부법주, 지도위원, 스님, 회장, 부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5년 회칙 외에도 우리 불광법회는 스님과 제가자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12월에 또 불광법회 회칙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는 임원에는 회장, 부회장 등 스님이 빠집니다. 그런데 명등회의는 보면은 회주스님, 지도법사 이분들이 명등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회주스님도 명등회의 의결할 때 한 표, 우리 명등도 한 표, 대등한 관계에서 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님들도 우리 불광법회 구성원이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이제 2018년 7월 달에 우리 불광법회 회칙과 운영 규정을 다시 만드는데 그 운영 규정에는 아예 스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님도 당연히 우리 불광법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광법의 스님과 제가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불광법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본적으로는 종래에는 사태가 생기기 전에 종래에는 주지 스님이 주재하는 종무회에서 행사 계획안을 짰습니다. 행사 계획안을 짜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의 점검을 받았는데 그 점검은 사무국회에서 사무국장이 주재하는 사무국회에서 그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사무국회에 공무원선이 계실 때는 공무원선이 사무국회의 고문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석부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출석부에 보면은 공무원선이 거의 매번 참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국회의 거친 후에 다시 이제 조안을 좀 수정해서 회주 스님이 주재하는 사찰운영위원회에다가 안건을 회부를 합니다. 이 사찰운영위원회는 종래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에 법회 끝난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에 법회장이 주관하는 연등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불광법의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그러면 회주와 주지스님의 역할은 뭐냐? 회주스님은 우리 불광법의 운영에 관해가지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회주스님이 어떤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합당하다면 이 제기할 거 없죠. 그대로 따르면 되겠죠. 근데 안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주가 좀 훌륭한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회주스는 불광사의 인사 같은 재무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심지어 회주 스님이 주지 스님의 행정 결정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017년 1월 달에 지용 스님이 회주를 계시고 봉공 스님이 주지였는데 봉공 스님의 행정 결정권 박탈했습니다. 일반 사찰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불광법의 이 불광사에서는 회주 스님이 그러한 모든 중요한 결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주지는 그럼 뭐냐? 주지는 대외적으로 불광사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회주 스님을 보좌해가지고 불광사를 운영한다. 불광사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회주 스님이 갖고 주지 스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회장 역할은 뭐냐? 다른 사설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불광법회의 사업에는 불교의 강설이라든가 또는 수행, 삼보, 공양, 불교 포교, 사찰 건립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광법회의 어떤 그 활동하는 것을 누가 대표하느냐? 그것이 회칙 13조장에 보면은 불광사 불광법의 회무를 통솔하고 대내외적으로 불광사 불광법을 대표하는 게 법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법회장이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가 지금 인력법에 합니다만 그 주관자는 본문은 누가 하더라도 주관자는 법회장이다 하는 것이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또 법원이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회하는 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해온 겁니다. 이제 일반 사찰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고 후보배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다만 우리가 후보배는 58개가 지금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 지나고 나면은 임기 이번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2년이 딱 되고 나면은 다시 재선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면 예림 절차를 밟아주시고 예림도 원래는 한 번만 예림을 가능하고 두 번 이상 하려면 법회장이 사실상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고 나면은 좀 재선임 절차를 밟아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사의 재정 투명화 조치인데요. 우리 불광법의 회칙에 보면은 2018년도 정선 사태 있고 나서 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정선 쪽에서는 재건축 과정에 4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제대로 지출이 되는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한테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 규정에 보면은 예산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명령해서 최종적인 통과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출할 때도 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지만 5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재무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또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매주 일주일 동안의 수입 지출 내역을 법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초기에 몇 달 준수하다가 2019년 한 10월경부터 안 합니다. 그 스님이 수행을 하려고 출가를 했다면 돈 자기가 빼먹을 생각을 안 하겠지요. 돈 빼먹을 생각 안 하면은 재정 문제 투명하게 하면 자기가 배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재정 투명화에 대해서 자꾸 이 말 저 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연등회에서 결산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조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규정을 선들만 잘 지켜주면은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 재정통화에 관해 가지고는 하나의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태에서도 이걸 도입할 수 있겠지. 그 점에서 우리 재정통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광법에는 제가자들이 주체적으로 진행 활동을 하기 위한 가치입니다. 스님들한테 너무 의존할 것도 아니고 우리 제가자들이 주체적으로 하려면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그런 생활을 일상화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강의는 제 강의 준비하면서 그 정도로 마치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 받으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앉아 있었던 의자를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예, 좀 정리하시고 또 먼지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청소까지 끝내고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홍서를 끝으로 오늘 첫째 주 기본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